안녕하세요. 코하 투더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미국 2분기 GDP 감소 소식에도 상승 분위기를 탔습니다. 미국의 2분기 GDP는 소폭 증가한다는 예상을 뒤엎고 0.9% 감소했고요. 또 1분기에 이어서 2개 분기 연속 수축됐는데요. 일반적으로 GDP가 2개 분기 연속 감소하면 경기 침체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옐런 장관과 또 파월 의장은 경기 침체가 아니라면서 또 선을 긋고 있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자세로 투자에 임하면 좋을지 오늘 전문가님들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루수루 남수루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코인 시장에서 부자를 만들어 드릴 남수루 전문가입니다.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GDP 발표가 있었습니다. 연속 1분기,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경기 침체가 왔다. 제닛 옐런과 파월은 경기 침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투자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가 않죠. 경기 침체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연준에서 남아있을 이 기준금리 발표에서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는 기대심에 지금 많은 자산들이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이 좀 많이 올라와 줬는데 지금 많이 올라온 만큼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지금 목표치까지 도달을 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조정이 온다면 한번 매수해볼 만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매수를 하실 때는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좋은 수익 얻으실 수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투더골드문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좋은 정보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비트필승님 모셔볼게요. 필승,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비트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이제 장마감에서 6%, 3%대에 나름 이제 시장 대비 과대 상승이라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빨간불을 켜면서 이제 모든 대다수의 알트들도 이제 같이 양봉의 흐름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항상 지금 이제 우리 경제 자체가 지금 좋아지지 않고 있다. 기대심에 올라가는 현상은 이제 거래대금도 동반되지 않을 뿐더러 과대 상승은 이제 과대 낙폭을 보일 수 있다라고 여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이제 급격하게 매수 타점을 진입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조정세가 나와주는 이 부근 어찌됐건 이제 건강한 조정세는 한번 나와줘야 될 거라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 주말 선상 안에서는 어느 정도 횡보세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조정세 나오고 나서 이제 지지대 라인을 확인하신 이후에 들어가시길 바라겠고 오늘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GDP라던가 이렇게 큰 경제 지표가 발표되는 시점에서는 이 시황적인 분석과 이제 차트적인 기술적인 관점을 반반 섞어가면서 어느 정도 이제 동향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발표가 되고 난 이후에 또 다른 발표 이전까지는 차트적인 기술적인 관점이 더욱더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나온 상승에서 또 과대 낙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지선 확인하시고 들어가는 거 추천해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전 계속해서 코인 소식 같이 볼 텐데요. 저와 같이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서 메타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비탈릭이 이더리움 머지, 이더리움의 가격 반영이 안 됐다고 말했는데요. 지금 비탈릭 부테린이라고 이더리움 창시자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더리움의 상승 여지가 더 있을까요? 남수르님. 네, 그 이더리움이 지금 많이 올랐다, 대장이다, 비트코인의 멱살을 꺼집어서 올리고 있다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더리움이 상승할 때마다 이 2.0 업데이트 호재를 지속적으로 썼습니다. 살짝 반등만 나와도 이 2.0 업데이트로 오른다. 다음에 하락한 다음에 또 올라도 그때 이제 2.0 업데이트로 오른다. 이런 호재로 자꾸 써먹었기 때문에 이번 9월 업데이트에서 실제로 업데이트가 될 수도 있겠지만 너무 신뢰를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매수하는 포인트 나쁘지 않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좋은 수익 얻으실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 같이 보겠습니다. 네, 테더에서 지급준비금 중에서 중국의 기업 어음이 없다며 좀 선을 그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미 금리 역전에 대해서 국내의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항상 시장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저희 투더골드문과 시장 주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으로 썰전 코너 이어갈 텐데요. 오늘 썰전의 주제는 바로 투자에 유의해야 할 코인 섹터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수루 전문가님은 어떤 코인 섹터가 좀 투자가 자제가 필요할까요? 지금 시장에서요? 네, 오늘 일단 주제가 어떤 코인 섹터에 투자를 할 때 주의를 해야 할까가 주제인데 먼저 이 얘기를 먼저 해볼까 해요. 제가 저번에 나와서 3, 4년 장기 투자를 할 거면 비트코인으로 투자를 해라. 공급량 정해져 있고 반감기 있고 수요가 늘 수밖에 없는 이유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장기로 투자를 할 거면 비트코인을 투자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내부 프로젝트 내부 환경에 따라서 가격이 등락이 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서도 거래소에서 투자 유의를 한 종목들은 진짜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무비블록이죠. 무비블록이 유의가 해제가 됐지만 무비블록이 유의가 된 이유를 한번 말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이 무비블록 코인은 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영화 배포 서비스입니다. 배포 서비스인데 여기 생태계에 기여를 한다면 무비블록 코인을 지급을 해주는 그런 코인입니다. 근데 이 무비블록 재단에서 거래소 쪽으로 유통 물량을 잘못 보고를 했다고 해요. 보고된 유통 물량과 실제 유통 물량이 다르다. 이제 거래소 측에서 인지를 해서 유의 지정을 한 건데 유의 지정이 나자마자 거래소의 입출금이 막히게 됩니다. 입출금이 막히니까 거래소 내부에서 일명 가두리 펌핑이라고 하죠. 이 가두리 펌핑이 엄청 10%, 20% 나옵니다. 이런 투자 유의에 대해서 모르시고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금방 물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 유의 종목 조심하셔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고 무비블록 측에서 일단 이 유통량을 투명성 있게 보고하겠다 해서 이제 거래소 측에서는 이 유의 지정을 해제를 했지만 다른 유의 지정한 종목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비트코인의 오른팔이었던 라이트코인을 예를 들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 라이트코인 윈블 업데이트 아시죠? 윈블 업데이트로 인해서 이 거래 내역을 숨길 수 있는 기능을 추가를 했습니다. 자금 세탁, 지금 국내에서는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서 이 트래블룰을 도입하고 있는 마당에 이렇게 거래 내역을 숨기는 기능을 추가를 했다. 우리 국내 규제 안에서는 맞지가 않는 코인이다. 그래서 유의 지정이 됐습니다. 라이트코인이. 그런 내용을 알고 투자를 하신 분들이라면 상관없지만 그 내용을 모르고 유의 지정이 됐는데 라이트코인 메이저 코인인데 왜 유의 지정이 됐을까 하고 가격이 오르니까 올라타신 분들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물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소 측에서 투자 유의를 된 종목들은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결국에 라이트코인은 다른 해외 거래소에서는 상장이 되어 있지만 국내 거래소에서는 상장 폐지가 되었습니다. 거래소 입출금 막히면 정말 가두리 펌핑 심하기 때문에 이런 투자 유의 종목들 정말 투자하실 때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남수루 전문가님께서 거래소 유의 지정 코인은 좀 투자를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 비트필스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서도 이제 누사이퍼라는 종목과 그리고 이제 무비블록 이제 둘 다 이제 유의 종목 지정이 됐었던 종목인데 여기서 저는 이제 매매를 들어갔었습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매매 연역이 없으시거나 데이터가 없고 만약 이제 유의 종목 빔을 노리신다라던가 이제 만약 이제 투기성으로 접근하시는 건 당연히 이제 그런 매매는 하지 않길 바란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 충분히 이제 저는 노려볼 수는 있다. 리스크성은 안 돼. 무조건적으로 유의 종목 지정이다. 위험하다라고 해서 안 들어가는 것보다는 세 가지 관점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기간이라고 한다면 이제 거래소마다
유의 종목 지정에서 상패까지 넘어가는 이 심사 기간이 있는데 그게 이제 거래소마다 다르다는 점. 그래서 거래소까지도 봐야 된다. 그리고 거래소에서는 이제 유의 종목 지정되는 기준점이 주관적이고 다르기 때문에 유의로 지정되는 날짜부터가 다르다. 그래서 거래소마다 어떠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제 유의 종목 지정 기간인지 꼭 살펴보시고 그다음 내용도 한번 이거는 자신의 본인의 판단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뭐 이제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에서도 기존에 이제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엄청난 이제 어떻게 보면 악재성 이슈는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익명성의 거래는 나중에 향후에는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지금처럼 투심이 꺾여 있는 이 시점에서 그러한 특히 우리나라의 이제 익명성을 보장해 준다라고 해서 거래소에서 이제 익명을 내비치지 않는 모습은 사실 좋지는 않겠지만 특히 우리나라 업비트에서 소화해내는 물량이 현저히 적다. 그래서 우리나라 거래소에서는 이제 뭐 가두리 펌핑 형식이 됐건 유의 종목 지정이 돼서 가격이 올라가도 실질적으로 바이낸스 같은 거래소에서는 가격 변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패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우려성에 의해서 지금이라도 손절을 할까요? 팔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서는 우려하지 마시고 나서 일단 그 업데이트 되는 내용을 보고 나서 일단 나는 호재로서 혹은 악재로서 여겨지는지 판단을 하시고 나서 그 악재성 이슈가 나는 별로 그렇게 악재 같지 않다라고 느껴지시면 거래소를 이동하고 나서 또 이제 나의 본절가 이상까지 올 때까지 내가 바라보는 목표까지 기다리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런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아니다. 그리고 이제 투기성이다라고만 생각하시기보다는 이런 내용, 기간, 거래소 관점을 이용을 하셔서 나의 판단에 의해서 진행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유의 지정 종목이 리스크는 좀 클 수 있을지라도 좀 판단을 잘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코인에 대한 정보를 좀 얻으셔서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남수로 전문가님 또 저희가 유의해야 할 섹터가 있을까요? 네, 제가 앞서서 거래소에서 투자 유의한 종목들 조심하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앞서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알고리즘 스테이블과 관련된 자산들의 얘기인데요. 테라루나 사건으로 이 거래소 측에서 이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자산을 투자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상자산의 폭락과 함께 이런 코인들은 크게 가격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공지사항에 올라왔는데 저도 이 말에 정말 공감을 합니다. 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정말 이 알고리즘을 토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수많은 변수 안에서 이 알고리즘이 100% 완벽하게 구현이 돼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 단 한 번의 예외로 인해서 가상자산이 크게 폭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자산에 투자를 하려면 좀 조심해야 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반면에 이 담보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USDT나 USDC의 경우에는 준비금만 있다면 1달러 패깅이 깨진다 하더라도 충분히 1달러 패깅을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그만큼 이 준비금이 어디에 잘 투자돼 있는지 투명성 있게 공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거래소 업비트나 빗썸 공지사항에 보시면 이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뭐 종류로는 웨이브나 카바, 니어 프로토콜, 뭐 트론 등 몇몇 가지가 있는데 한번 안 읽어보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지금 같은 반등장에서는 물론 회복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폭락하는 폭락장에서 하락장에서는 쉴 틈 없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유의 바라면서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담보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보다는 조금 믿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유의 종목들 또 업비트에서 좀 읽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필승 전문가님 지금 결제 플랫폼 쪽은 좀 어떤가요? 제가 바라보고 있는 결제 플랫폼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앞으로는 유의해야 될 섹터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일단 우리 암호화폐 자체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제 투자 자산이냐 아니면은 이제 화폐처럼 활용도가 높은 유동성의 이제 화폐 개념이냐라고 인지를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투자 자산에 가깝습니다. 이름은 암호화폐지만 이제 화폐 개념 자체가 아직 우리 활용도 자체가 높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비트코인으로서 이제 결제를 진행하는 것도 있겠고 또 다른 알트들에 대해서도 각기 다르게 송금이라든가 일부 가맹점들에 대해서 이제 활용도가 있긴 하지만 아직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다. 그래서 일단 가장 큰 문제점과 이제 우려되는 문제점이 뭐냐면 아직은 제도권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우리가 이제 세금, 과세를 매기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중과세까지 매길 수가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이제 우리가 소비가 일어나는 물품에 관련해서 우리가 과세가 매겨지는데 여기서 암호화폐로 결제까지 이어지면 가스비에다가 세금까지 매겨진다라고 한다면 이중으로 큰 수수료와 세금 내지 않겠냐라는 우려성도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언제 이제 향후에는 지금도 점차 이제 걸러질 속가내고 있는데 우리 알트들도 분명히 나중에서는 향후에 없어질 알트들이 꽤나 많을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시점이 뭐 1년 뒤일지 2년 뒤일지 혹은 제 예측 자체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가치성이 없거나 이제 아무리 가치성이 뛰어나더라도 수요도가 없는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없어질 가능성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시스템과 대조를 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페이코인이라든가 미국의 이제 메탈코인이라든가 뭐 이제 가맹점에서 먹고 사지만 내가 이 코인을 실제로 사고 나서 나의 현금처럼 들고 있는데 가격 변동이 너무 심합니다. 심한 와중에서도 사고 팔 때도 내가 개수가 갑자기 10개면 샀던 게 뭐 100개를 줘야 사고 이런 불안성이 존재한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서는 기존에 카드 개념 우리 현금에 비교를 해보더라도 수수료가 저렴한 이득점도 있는 데다가 또 우리 암호화폐 결제 플랫폼하고 비교해봤을 때도 이득점은 이제 하이브리드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장점을 다 취합했다. 암호화폐 자체로 비트코인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가맹점이라고 한다면 즉각적으로 달러로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가격 변동에 의한 어떤 나의 자산이 깎이는 이러한 위험성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화폐 개념으로만 활용되고 있는 지금 암호화폐 결제 플랫폼 섹터 자체는 향후에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있고 물론 이제 송금 결제로 이용되는 이제 메탈 같은 경우에서는 살아남을 수도 있겠지만 무조건 이제 색깔 자체가 그냥 화폐 활용도로만 결제 용도로만 사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한 번쯤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 사용하실 때는 한 번쯤 꼭 생각해 보셔야 될 섹터라고 강력하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결제 플랫폼 중에 또 화폐로만 사용하는 코인들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P2E 섹터 쪽은 어떤가요? 남수님? 네, 작년에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 해서 이 블록체인 게임이 엄청 핫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엑시 인피니티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엑시 인피니티 사용자 수가 엄청 많았죠. 이용자 수가 엄청 많고 코인 가격도 엄청 올랐던 핫했던 엑시 인피니티인데 지금은 사용자 수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리고 해킹 사건도 이유가 될 수가 있겠지만 아마도 이 게임 자체가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어서 일단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사용자들이 많이 떠났는데 이게 게임을 하는 건지 내가 노동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또 요즘 시장에는 메타버스, 미래 먹거리다 해서 이 메타버스 섹터가 유행인데 코인 시장이나 주식 시장이나 다 이런 메타버스 섹터에 많이들 투자하시죠. 많이들 투자하시는데 작년에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메타버스와 게임이 합쳐진 샌드박스 코인이 정말 유명했습니다. 샌드박스가 유명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샌드박스에 접속을 합니다. 근데 막상 접속하니까 안에 내부에 쓸만한 재미있는 흥미를 끌만한 컨텐츠가 없었다. 흥미를 끌만한 컨텐츠가 없었기 때문에 사용자 인원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이렇듯 게임 섹터 그리고 메타버스 이런 섹터들은 이제 이용자 수를 끌어들이려면 좀
확실한 현명한 재밌는 컨텐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컨텐츠가 좋겠냐 바로 VR과 AR을 접목한 컨텐츠입니다. 지금 전 페이스북이죠. 메타에서는 이 VR을 개발을 하고 있고 애플에서는 이 AR에 집중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AR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실에서 이 가상 공간을 띄워놓고 저희가 제스처만으로 할 수 있는 게 AR이고 VR은 우리가 직접 가상 현실 세계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게 VR입니다. 이런 AR 같은 경우에는 게임 섹터에 접목을 하면 사람들이 게임에 굳이 이 컴퓨터, 휴대폰으로 접속하는 게 아니라 여기 AR 증강현실로 띄워서 제스처만으로 게임을 할 수 있는 재밌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VR 같은 경우에는 이 메타버스 샌드박스에 적용을 한다면 직접 이 VR 기기를 쓰고 샌드박스 안에서 실제 체험하듯이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면 이용자 수들을 많이들 끌어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이용자 수가 많으면 당연히 코인 가격도 상승해주는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비록 지금 게임 섹터, 메타버스 섹터 많은 자산들이 하락을 하고 있지만 기기 발전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런 게임 섹터와 메타버스는 지금은 위기지만 나중에는 무조건 빛을 발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저희 대형 게임 업체인 뭐 넥슨, 위메이드 그리고 넷마블도 어제 블록체인 게임 하나 런칭을 했었죠. 이름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계속 대형 기업들도 이 블록체인 게임 업계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신선한 컨텐츠만 접목이 된다면 자산들 큰 상승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장에서 게임 섹터들, 메타버스 섹터들 전망이 아주 좋으니까 투자하실 때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게임 섹터 쪽은 아직은 컨텐츠가 좀 중요하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계속해서 전망이 좋은 쪽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비트필스님, 또 우리가 어떤 거를 또 주의를 해야 될까요? 일단 제가 또 주의해야 될 게 봐야 될 부분은 이제 거래량이 적은 거래소에 있는 종목을 유의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용하시는 우리나라 국내 거래소 같은 경우 업비트나 빗썸 같은 거래소가 아니라 이름 없는 해외 거래소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 거래량이 현재 적은 비교적 적은 코빗이나 이제 코인원 에서만 상장이 되어 있다. 만약에 코인원에만 상장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워낙 적기 때문에 차트적인 지지대, 저항대 라인도 사실 그렇게 크게 무의미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 특히 그 중에서도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다? 근데 뭐 유명한 큰 대형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다? 그럼 사실상 뭐 프로젝트 팀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세력의 MM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가격적으로 그냥 무의미한 큰 가격 상승을 일으키고 큰 손실률을 입힐 수 있는 투기성이 짙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소는 현재 같은 시장에서도 뭐 하루에도 1000%, 뭐 2000% 올라갔는데 그거 보고 나도 이제 이러면 거래소 상장하는 거 무조건 바로 상장되자마자 바로 매수하겠어라고 들어가셨다가는 실질적으로 그 매물대를 소화해내줄지도 미지수인데다가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50%, 80%는 정말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러한 종목은 투자가 아닌 투기성이다라는 거 꼭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또 남수르 전문가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또한 이제 메타버스 제가 가장 강하게 좋게 바라보고 있고 미래 지향성이 짙고 앞으로도 엄청난 생태계적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이 메타버스는 앞으로 P2E 섹터와 접목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P2E 섹터 자체 대장격인 엑시 인피니티가 지금 현저히 매출도 저조해지고 뭐 이용 유저 수들도 엄청나게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 또한 이제 전문가들마다 의견도 다르고 이거 이제 보고 계신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한 번쯤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서는 P2E 섹터가 앞으로 죽어날 수는 없다. 예를 들어서 엑시 인피니티는 끝날 수는 있어요. 뭐 상폐가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용 유저 수가 없으면은 가치성이 0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면 없어지는 거고 P2E 섹터가 왜 존재를 해야 되냐. 우리들이 여러분들도 생각하는 이 메타버스는
정부 정책적으로도 밀고 있는 산업 분야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코인 생태계에서도 한번 솎아내고 나서 다른 코인이 날 수도 있고 혹은 코인이 아닌 다른 플랫폼의 메타버스가 각광받으면서 대장격으로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왜 메타버스와 P2E 섹터를 연결지을 수가 있겠냐면 메타버스 안에서 단순하게 지금은 이제 커뮤니티적으로 이용을 하거나 혹은 이제 게임, 뭐 부동산의 개념으로밖에 이용이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공급과 수요가 일어난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 영화 매트릭스 같은 걸 보시면 현실과 구분되지 않을 정도의 그래픽을 구사하고 그 안에서도 공급과 수요가 일어난다. 그럼 경제가 일어난다라는 거 그 안에서도. 그렇다면 그 경제 구조가 어떻게 되냐? 누군가 사고 파는 혹은 어떤 행위가 될 수 있고 게임상 안에서의 노동이 될 수도 있겠고 혹은 어떠한 이제 경제적 구조가 일어나는 것인데 그 부분이 바로 P2E 섹터다. 우리가 P2E 섹터라고 하면 게임 관점이겠지만 이 게임이 단순하게 지금 우리가 즐기기 위한 게임 용도로뿐만이 아니라 어떤 이제 생태계 구조를 일으키기 위한 공급과 수요의 어떠한 장이 P2E 섹터로서 자리매김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여지고 있고 일단 여러분 지금 비트코인 보시면 최근에 비트코인 3% 4% 급등하는 데도 있어서 알트코인들이 올라가지 못했던 단 하루였지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표는 아닌데 저는 오늘같이 P2E 섹터가 빨간불을 켜고 매물대까지 동반이 된다? 비트코인이 지금 우상향한 시점에서 P2E 섹터가 저조하다? 그러면 저는 단기적으로 강한 조정세가 나와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지금같이 P2E 섹터가 이제 비트코인의 그러니까 암호화폐 전체적인 시장에 불장의 신호탄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P2E 섹터가 같이 우상향할 것이다. 비트가 올라가면은 P2E 섹터도 같이 올라갈 것이고 상승 도입부 장인지 아닌지 분간을 지을 때도 P2E 섹터의 가격적인 이면을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여지고 있고 또 P2E 섹터를 왜 좋게 보냐면 아까 지금 우리는 주식과는 다릅니다. 여기서는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미래 가치성이 짙은 섹터들이 거의 90% 이상이다. 근데 실질적인 공급과 수요가 일어나고 돈이 실제 눈에 보여주는 매출액 표를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P2E 섹터를 P2E 섹터나 메타버스도 있겠지만 P2E 섹터만큼 크게 큰 지표로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특히 지금같이 이제 지금 디폴트를 선언한다던가 개발도상국들 같은 나라들에서 외환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에서 자신의 화폐 가치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일을 해도 무의미하고 일을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이제 유저수를 급등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거기에다 더불어서 이제 로닌, 디파이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해킹 사건이 있었지만 지금 보안을 통해서 다시 재기를 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엑시랜드라고 해서 토지 개념의 이제 게임도 들어오면서 지금 신규 유저수 가입을 위한 큰 업데이트도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P2E 섹터 자체에 대해서 앞으로 발전성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판단하면서 매매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비트필승님께서 거래량이 적은 거래소에만 상장되어 있는 또 코인들 주의하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P2E 섹터의 상승이 또 비트코인의 상승의 신호탄을 알릴 수가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남수로 전문가님 지금 엑시 인피니티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11%에서 한 12% 상승 중인데 지금 이 부분 차트 한번 짚어주시고 또 비트코인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이 엑시 인피니티 사람들이 많이들 관심을 가지는 엑시 인피니티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제가 큰 상승을 보여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저점에서 여기 고점까지 거의 5,000% 정도의 상승을 보여줬는데 그대로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가까이 가 보시면 지금 이 매물대 상단을 뚫고 어느 정도 힘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괜찮습니다. 좋은 포지션이에요. 계속 그대로 홀딩하셔서 가져가시면 되고 보통 이 매도가를 보실 때는 이 매물대, 이 전 매물대죠. 이 지금 가격이 여기에 있으면 전 매물대인 요 앞에서 이제 매물대 상단까지 바라보면 되겠는데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여기 매물대의 상단 부분인 3만 원 가까이 매도를 노리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건 이 엑시 인피니티보다 이더리움 클래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맞죠? 이 이더리움 클래식 왜 자꾸 오르냐 저희 무료 톡방에서도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뭐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 때문에 오른다 그런 얘기들 많죠. 근데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가 될지 안 될지는 아직 9월 달에 돼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설레발을 치시면 안 되고 이더리움 클래식 차트만 봤을 때 지금 여기 제가 선 꺼놓은 추세선 보이시죠? 이 21년 5월 달부터 하락을 했던 추세입니다. 제가 추세선 강의를 했는데 추세선이 오래 유지할수록 그 추세는 정말 강하다. 그러면 이 추세가 뚫린다면 강하게 이탈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가까이서 보면 이 추세선 가까이에서 이 4시간 봉으로 본다면 여기서 저항을 한번 맞았습니다. 이 추세선에서 저항을 맞고 이 추세선을 뚫으니까 강하게 슈팅이 나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는데 그렇다는 건 지금 이 앞에 매물대가 엄청 많아요. 여기 앞에 매물대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 6만 원대가 조금 고비가 아닌가. 6만 원에서 이 8만 원대가 좀 매물대 구간이라 고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근데 이더리움 클래식 지금 중요한 추세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가격 조정 한번 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번 무조건 조정 옵니다. 조정이 왔을 때 한번 매수 들어가는 거 나쁘지 않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만약에 조정이 와서 매수를 하셨다 그러면 목표가는 이 전 고점 막 매물대 상단 이렇게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짧게 데드캣 바운스로 한 5%, 7% 먹는 게 안전한 전략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남수로 전문가님께서 엑시 인피니티와 또 이더리움 클래식 차트까지 봐주셨습니다. 저희는 코인스쿨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코인스쿨 시간입니다. 오늘 코인스쿨 시간에는요, 비트필승님께서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오늘 강의로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트필승님 모셔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차트적인 기술적인 배울 점과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비트 동향을 왜 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 뉴스를 많이 보시면서 경제 뉴스를 보시면서 앞으로 눈여겨볼 만한 섹터 부분까지도 같이 설명드려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냐면 비트코인의 동향을 봐야 되는 이유를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은 알트코인의 투자가 거의 뭐 80% 이상이라고 봐도 무관할 정도인데,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남자들은 공격적인 매매를 좋아합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크고 비트코인처럼 하루에 이제 등락폭이 보여봐야 1% 뭐 3% 내지보다도 하루에 급등락 뭐 20% 10%를 바라보다 보니까 알트들을 들고 있는데, 나는 비트코인 들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라든가 비트코인이 가격이 지지선 라인대 이걸 왜 봐야 되나요? 라는 혹은 이런 생각조차도 안 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을 텐데, 우리가 일단 봐야 되는 이유는 일단 특히 암호화폐 시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치주 그리고 실적주로 크게 나뉜다라고 한다면 거의 대다수가 어떻게 했다? 가치주가 아니라 이제 가치주에 가깝다. 실적이 아닌 미래 가치성이다. 그 말은즉슨 뭐냐? 비트코인에 대해서 신뢰도가 저조하다 혹은 수요도가 급감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 대장격인 비트코인 자체가 매물대가 저조해지는데 신뢰가 떨어져서 가격 변동이 급락하는데 알트들이 반등을 줄까요? 물론 세력에 의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도 꽤나 가끔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다수는 없다, 안정적인 종목들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 코스피 지수를 본다. 삼성 주가가 5%, 뭐 10% 빠진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나요? 거의 대다수가 빠져버립니다. 왜?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거래 대금을 차지하고 있고 가장 큰 시총이다 보니까 그 말은즉슨 비트코인이 떨어지면은 암호화폐 전체적인 시장이 빠지고 올라가는 지표의 역할을 한다. 거기다 더불어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를 살펴보면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게 좋은가요? 내려가는 게 좋은가요? 시기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올라간다라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도미넌스라고 한다면 일단 뭐냐면 암호화폐 전체 시장에 비트코인의 거래대금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것인데 특히 하락 중에서 횡보장일 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많이 올라갔는데 이거 나쁜 건가요?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어떠냐면 도미넌스가 올라간다는 건 좋다. 지금 하락하다가 횡보장, 지금 가격 방어를 어느 정도 시장 자체가 횡보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방어를 해주고 있으니까. 그 시점에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빠져버리면 오히려 안 좋은 것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 거기에 더불어서 오히려 상승장에서 횡보장을 보이는 구간에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이제 알트들에 대한 수급이 몰리는 현상, 알트들에 대해서 이제 개발성의 미래 가치성이 높아서 수요도가 급증하는 현상이라고 해서 오히려 그때는 빠지는 것이 좋게 본다. 물론 이제 과대 상승, 과대 낙폭은 좋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서 이제 제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금 근무 환경의 변화입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지금 꽤나 시간이 흘렀죠. 그만큼 지금 이제 뭐 방역을 거의 마무리하고 이제 경제가 이제 풀리고 있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재택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재택근무를 했다가 이제 출퇴근을 다시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 우리 암호화폐랑 이거랑 무슨 연관이 있는지 한번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지금 큰 대기업들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들에서도 지금 이제 재택근무를 계속 진행을 해야 되냐 아니면 다시 원상 복귀를 해야 되냐라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미국 기업으로는 이제 테슬라, 그리고 애플에서 가장 대립 관계를 보인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는 아시다시피 제조업이 껴 있습니다. 제조. 그리고 나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제 IT 기업이죠. IT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 재택근무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재택근무할 때 기준점은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도 이제 긍정적으로 혹은 단점으로 보시는 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거기 더불어서 이제 기업의 성향에 따라서 다르겠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이런 분기점인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는 지금 당장 다 출근을 다시 시작을 해라 라고 지금 언변을 펼쳤습니다. 지금 근데 그러다가 왜 이유를 살펴보니까 일단 제조업이 껴있다. 그리고 지금은 당장 차가 잘 팔리고 있죠. 여러분들 지금 차를 구입해 보시려고 하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지금 차가 내가 계약을 맺고 나서도 6개월 혹은 1년 이상도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차에 따라 다르지만 그만큼 지금 차가 수요도가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경제 자체가 어느 정도 작년에 비해서 이제 돈이 풀렸던 작년의 구조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하락, 경제 침체가 조금 지금에 비해서 보일 거라고 예측하기 때문에 언젠가 이제 차에 대한 수요도가 급감할 것이다. 그러면은 테슬라 입장에서는 언젠가는 구조조정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을 높인다. 그 말은즉슨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르기 쉽다라는 얘기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자신의 회사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애사심이 없는 애들은 한번 솎아내겠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단점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단점 같은 경우에서는 그러니까 인재들이 많은 기업들에서 나간다. 그리고 인재들과 요새는 이제 MZ 세대라고 하는데 이제 기존과는 10년 전과는 다르게 지금은 인력난에 취해져 있는 상황이다. 그 말은 즉슨 뭐냐? 인재들이나 고기술력을 갖고 있는 인재들이나 MZ 세대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사회에 공헌하기보다는 자신의 워라밸을 추구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약간 강압적으로 진행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 나는 이 회사 말고 다른 회사를 가겠다라고 취할 수 있을 거고, 10년 전만 하더라도 어땠냐? 회사들에서는 너 아니면 구성원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너 아니면 다른 사람 채용하면 돼. 이런 시대에서 이제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인력이 넘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테슬라에서 만약에 애플로 넘어가면은 여기 있던 기술력이 애플에서 뺏길 가능성이 있겠죠. 그만큼 경쟁력에 관해서 기업의 경쟁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래서 단순히 집에서 일을 하냐, 회사 출근해서 일을 하냐 이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까지 연결고리 지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강력하게 내비치면서 강력하게 내비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제조업 기술자, 그러니까 생산직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엔지니어들은 집에 가서 일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비교가 된다는 그 말은즉슨 이제 사기 저하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이 있겠고 또 기업의 장점 그리고 근로자의 장점이 있겠는데 기업 그리고 근로자의 장점을 한번 장점과 단점 따져 보겠습니다. 자 근로자 기업 입장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근로자 입장에서는 출퇴근 시간이 단축이 된다. 저도 예전에 이제 서울로 서초구에 출근하면 하루에 출퇴근만 3시간 이상을 했었는데 그 말은즉슨 그만큼 3시간 안에 운동을 할 수도 있고 뭐 데이트를 할 수도 있겠고 혹은 이제 내가 육아를 진행하는 이제 가장이라고 한다면 육아까지 힘을 쓸 수 있다. 그 말은즉슨 뭐냐? 사회적으로도 지금 저출산 특히 우리나라 저출산인데 사회적으로도 이제 공헌할 수 있는 이제 부수적인 부분들이 올라간다. 기업 입장에서도 어떠한 부분이냐 정말 큰 건데 이제 지금 현재 많이 일어나는 게 거점 오피스 그리고 거점 오피스와 워케이션은 워크와 베케이션 그러니까 일과 휴가를 따로 분리하는 세대가 아니라 같이 접목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복지 개념으로 회사에서 언제는 너 이 프로젝트 할 때 제주도 가서 비행기 티켓 끊어주고 이제 숙박 시설까지 이용하면서 일과 휴가를 같이 접목시키는 워케이션도 있겠고 거기다 더불어서 우리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 메타버스까지도 연결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거점 오피스를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기업의 입장에서 어떤 게 있냐? 자, 지금 서울에서 이 비싼 임대료를 내면서 많은 사람들 출퇴근시키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에 자그마한 거점 오피스를 설립을 하면은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임대료를 줄일 수가 있다. 거기 더불어서 하다못해 이제 식대라든가 이런 부분도 줄일 수가 있겠고 거기다 더불어서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지방에 있는 인재들도 취업을 시킬 수가 있다. 자신의 회사로 끌어들여 올 수가 있다. 만약에 지금 거제도에 거주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한다면 서울까지 출퇴근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입장에서 거제도에 또 이제 거주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내가 가고 싶은 회사고 마음에 드는 회사라고 하고 이바지할 수 있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멀면은 못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점 오피스를 설립한다던가 혹은 워케이션 혹은 메타버스를 이용하면 충분히 출근시켜서 회사에서도 이바지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의 관례를 벗어나서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성과밖에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일을 하는지 믿을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월급 루팡이라고도 하는데 월급 루팡인 사람들은 사실 메타버스나 거점 오피스 혹은 재택근무를 진행하면은 이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지금은 사회에서 우리가 일을 하는데 일을 조금 못하더라도 사회생활 좀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각광받는 시대지만 나중에는 이제 성과의 기준점이 더 높아질 수 있겠다. 성과를 중요시 여기는 시대에 도래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메타버스로 이용해서 출퇴근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메타버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이제 실질적인 지금은 아직은 이제 커뮤니티적인 부분밖에 안 되겠지만 그 안에서는 메타버스로 특히 우리나라 카카오톡에서도 진행을 하려다가 지금 현재는 보류 중인데 그 이유로서는 재택근무에 비교해서 메타버스는 이제 어느 정도 관리 감독이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개인 인권의 침해가 된다라고 해서 아직은 미뤄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보편화되기는 아직은 멀었지만 앞으로 미래의 가치성을 봤을 때는 점차 이 생태계 구조가 커질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금과 시간이 들어갔어요. 기업 입장에서 지금도 잘 먹고 잘 사고 있는데 매출 잘 나고 있는데 굳이 진행할 필요가 없었는데 왜 지금 도래했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시간과 돈을 들여서 인프라를 구축해냈어요. 이 시대에서 잘 사용을 하다가 갑자기 없애버리자니 돈이 아까울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설명드려봤고 차트적인 관점을 설명 들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말 쉽게 이용할 수도 있으면서 혹은 페이크성으로도 이용할 수가 있겠는데 부수적인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골든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트에서 주가를 예측하는 기술적인 분석상의 한 지표이다. 보조지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조로서 사용할 수 있는 지표다. 그리고 단기적 이동평균선 그리고 중장기적 이동평균선이 아래에서 위에 자 중장기에서 단기적 이평선 올라가는 이 부분을 이제 골든크로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골든크로스에서도 단기 골든크로스가 있겠고 중기 골든크로스가 있겠고 그리고 장기 골든크로스가 있겠는데 단순하게 여러분들 보시는 이동평균선 지표를 보시면 돼요. 5일선에서 20일 이평선을 뚫는다? 그러면 이제 단기 골든크로스고 20일 이평선이 60 이평선 넘어선다? 그러면 이제 중기 골든크로스고 장기 골든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일 이평선과 100일 이평선이 넘어서는 모습이 이제 장기 골든크로스다. 딱 100일이 아니라 뭐 121선일 수도 있겠고 131선도 있겠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제 보조 지표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활용하시면 되겠는데 이 골든크로스가 강세장의 신호이긴 하지만 어떻다? 무조건적이진 않다. 반드시 그렇진 않다라는 점 꼭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데드크로스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본다면 차트에서 주가를 예측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분석상의 한 지표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얘는 단기적 이평선이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뚫고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단기적 이평선이 이 중장기적 이평선을 뚫고 하락하는 이 형태 모습을 차트를 보시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정배열 형태로 움직이는 이동평균선들이 반대의 개념인 역배열 상태에 진입하기 위한 초기 신호다. 그러니까 하락의 신호라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것 또한 주가가 무조건적으로 하락하는 신호로 여기시면 안 된다라는 점을 꼭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오늘 이어서 말씀드릴 것은 이 박스권 여러분들 이제 저항대 그리고 지지대 라인 안에서 놀아나는 것을 이제 박스권이라고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특히 지금 같은 장이 그래요. 특히 비트코인 자체가 많이 그런데 이 안에서 이 등락폭을 이용을 하면은 충분히 남들에 비해서 리스크성을 줄일 수가 있겠고 또 더불어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가 있다. 이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본다면 방향성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시장의 방향성.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박스권 형태에서 접목시켜서 내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도 있다. 그리고 긍정적인 의미로는 주가가 안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부정적인 입장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지금 매수 유입이 저조하다. 어떠한 이제 새로운 큰 상승을 도래할 수가 있게는 좀 시간이 걸리겠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스권 매매에 대해서도 오늘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박스권 매매, 박스권이다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매매로 활용을 하실 수 있다. 단타 및 스윙 매매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것이 바로 박스권 매매이다. 그리고 비교적 안정적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골든크로스와 뭐 데드크로스를 이용할 수도 있겠고 혹은 이제 특히 단타 관점이 되겠죠. 단타 및 스윙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서 뭐 일주일 정도의 행보세가 될지 혹은 하루 선상 혹은 이틀, 3일 선상의 단타적인 부분이 될 수 있겠지만 이 안에서 내가 만약에 박스권 예를 들어서 상단치에 다다랐어요. 다다랐는데 지속적으로 매물대가 동반되지 않았어요. 매물대 자체가 현저히 차이가 나는 매물대가 확인되는 시점에서 저항대, 박스권의 상단치를 돌파한다? 그러면 돌파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또 노려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매물대가 그냥 비슷한 시점에서 계속 흘러가고 있다. 그 상단치에 부근했을 때는 매수 진입을 우리가 안 하겠죠.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여기서 진행하기보다는 조정세가 다시 나올 때 그때에서 매수 타점을 노려보시겠죠. 만약 이때 시점이라고 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알트코인들 자체가 엄청난 가격적인 상승을 일으켰을 겁니다. 물론 매물대가 동반이 안 됐을 시에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골든크로스의 실질적인 차트 지표를 가지고 와봤는데 여기서 보시면 지지부진한 모습이 확인이 가능하시겠습니다. 물론 이제 매물대를 배제하고 먼저 설명을 드려본다면 여기서 중장기적, 단기적 이평선, 이동평균선들이 응집해 있다가 단기적 이 보라색 자체가 뚫어주는 지점에서 매물대까지 동반이 됐다?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우리는 충분히 단타성으로도 접근을 해보면서 수익률을 낼 수가 있겠다. 올라간다. 얘 올라간 것 같은데 지금 매수를 해도 되냐 안 되냐 그냥 투기성으로 접근하거나 마냥 놓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매물대까지 동반되는 모습까지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매물대 동반에 이날 하루 안에서만이라도 스캘핑 관점으로 인용할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들어볼 수가 있겠는데 이어서 데드크로스나 박스권 매매에 대해서는 제가 오후 1시 반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강의에서 골든크로스와 또 데드크로스까지 보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매매 방법과 또 차트 분석 저희가 오후 1시 반부터 이어가고 있는데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 박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투더골드문 녹색 창에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오후 1시 반에 무료 방송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